단 하나의 세포도 죽이지 말라. 피레토 세라피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암 환자를 위한 음식 강의를 오늘도 좀 해드릴 텐데요. 그동안에 이 짧게 강의했던 부분을 제가 강의 형식으로 한번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제도 저희 한의원에 미국에서 우리 교포분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또 한국에 오신 지도 꽤 되는데도 다른 기도원이라든지 단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치료를 좀 받다가 저의 이론이 좀 독특해서 또 정말 치료받고 싶어서 한번 내원한 환자인데 제가 강의를 1시간 이상 해드렸습니다. 왜 병이 발생하는지, 왜 암이 발생하는지, 왜 종기종양은 커지는지, 왜 현대의학에서는 암이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지 이러한 모든 궁금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는 이 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사망 선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고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은 전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로 집이 가장 좋은 암 치료를 하기 위한 장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몸속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가장 좋은 치료의 장소, 암 치료의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요. 지금 현재 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암 치료를 위한 음식 강의 하나의 썸머리 형식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왜 밥을 먹는 것일까요? 밥을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몸속 온도,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 밥을 먹지 않고 2주일 밥을 먹지 않고 적어도 한 달간 밥을 먹지 않는다라면 거의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망을 하는 이유는 밥을 먹지 않아서 밥 속에 있는 그 에너지원이 공급이 되지 않고 에너지원이 하나의 ATP를 만들어내고 그 ATP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해서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를 유지해야만 나의 모든 세포의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 세포 활동이 정상화될 때 나는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순간 심부 온도는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나의 모든 생명 활동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더 떨어지는 순간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밥을 먹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죠.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때, 기능 저하에 빠지게 될 때, 또 세포 손상이 일어날 때 암세포는 염증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한다 그랬죠. 실제 암세포는 없지만 염증의 피부 온도가 그 표면의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오고 조직이 변형이 될 때 돌출,
비대, 융기, 정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정식이 되고 돌출이 되고 비대가 되는 게 바로 종기종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암을 치료하려면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다면 염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연히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서 체온조절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때 심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을 닫아버리고 피부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유방으로 쏠리느냐, 자궁으로 쏠리느냐, 간으로 쏠리느냐, 폐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 쏠린 부위의 조직,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되고 억력이 강해져서 암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18년 전에 피레토세라피를 개발한 이후에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의 염증과 종기종양 치료를 해왔습니다. 효과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또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는 항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 전에 저는 암이 발생했다라는 소리는 내 몸에 질병이 발생했고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내 몸이 완전치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병을 치료하려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수많은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은 37도 정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환경의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서 결정이 되죠. 생과 사가 10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5도만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저체온증에 빠지게 됩니다.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저체온증에 빠지죠. 그런데 뭐 습진이다, 두피다, 실은 유방암이다, 대장암이다, 간암이다 해도 저체온증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35.8도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되고요. 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36.5도 정도 됩니다. 자, 이 온도 차이는 불과 0.7도 차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전혀 내가 일상생활하는 삶 속에서 암 환자라도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진 거고요.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자, 나이는 0살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요. 우리가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0살에서 82살 된다 그러죠. 자,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가고 또 애 키우고 나니까 대략 10도 떨어지는데 한 80년 걸리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는 가정을 해봅니다. 150년, 300년, 600년 가정을 해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도 해보고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 거를 알 수 있고 기울기는 계속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생의 의미를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염증이 안 생기고 종기종양이 안 생기고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내 몸속 온도, 심부 온도 37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면 나는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심부 온도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심부 온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심부 온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심부 온도는 모든 생명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의 생명체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햇볕, 온도, 수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죽게 되죠. 자, 죽기 전에 질병에 걸리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살아가고 있죠. 에너지를 얻음으로 했어요. 인간도 동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볕, 온도, 수분이 없다라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이 산소, 온도, 수분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질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 온도, 수분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속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고산지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병이 생김을 알 수가 있죠. 고산병이라든지 잠수병이라든지 다 병이 생깁니다. 왜? 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부 온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심부 온도만큼 중요하다 한 게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37도만 유지된다라면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인간은 5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많게는 100조 개 정도 세포의 수가 된다고 그러죠. 이 세포 하나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열 에너지가 다 모였을 때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7도가 안 된다는 소리는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죠. 반대로 37도를 유지했다라는 의미는 내 피부 세포든 내 오장육부의 세포든 50조 개, 많게는 100조 개가 되는 셀들이 다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밥을 먹고 왜 옷을 입고 왜 집에서 잠을 자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심부 온도를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의 무형의 산물이 바로 심부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잴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형, 무치입니다. 무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이 체온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부 온도를 정말 연구하려고 하면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해야 되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려면 세포의 열 역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열 역학을 공부하는 학문은 우리가 물리학이고 또 화학입니다. 그래서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시면 모두가 다 인체 물리학적 관점, 생화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37도를 유지하느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체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암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핵심적인 요소가 심부온도, 피부온도, 표면 장력을 이해할 때 암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암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제만 유일하게 연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체온 조절 시스템인데요. 이걸 좀 잠시 보시면은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럽니다.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이 심부 온도는 약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온도가 따뜻해지면 좀 바깥으로도 확장을 해서 다른 기관에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양 공급이든 산소 공급이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주장하는 그림이 아니고 모든 인체 생리학 책에 다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걸 인체에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발생의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 전혀 믿지를 않아요. 왜? 너무 쉽게 찾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의학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렵게 설명할수록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라면은 그 정확한 길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저는 찾았기 때문에 왜 암이 발생하는지,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를 찾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한의원에 내원을 하면 저는 반드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아주 전문가 집단에서부터 저 농사나 어부일지라도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병은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치료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은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암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느냐?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느냐? 바로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신부 온도는 왜 내려갈까요?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음식 하나하나도 다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떠한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잘못 드실 때는 신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고 음식을 잘 드시면 신부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장기간 음식을 잘못 먹었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이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장기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피부 온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요. 자, 그때 대체적으로는 이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이 열 에너지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인체는 골고루 열 에너지가 분산이 돼줘야 되는데 팔, 다리에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이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쉽게 이동, 방출하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열 에너지가 유방으로 가버린다, 구강으로 가버린다, 키로 가버린다, 아니면은 방광으로 간다, 위장으로 간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인체 열 에너지는 랜덤하게 이동을 합니다. 방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에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냄비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절대로 물이 끓어 넘치지를 않죠. 근데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끓어 넘치는데 그 넘치는 이유는 이 물 표면에 작용하는 이 surface tension이라는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이 표면 장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이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 이것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응력. 응력.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우리가 스트레스하고의 개념은 좀 다르고 이때의 응력도 하나의 스트레스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은 강해지는 거죠. 응력은 강해지고 표면 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 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공간으로의 이 방향이, 벡터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때 조직의 융기, 돌출, 비대, 정식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어느 누구도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알고 보면 세계 최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순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이론, 제가 주장하는 이론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기종량은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서 응력이 강해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모든 조직의 온도는, 피부 온도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외부에서 열이 가해져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요. 전혀 내 몸에 외부의 열이 가해지도 않았는데도 내 조직의 온도, 점막의 온도, 피부의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내 몸 속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의 밸런스가 깨져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려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 밸런스가 깨진 것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것이고,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이 개입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 강의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오늘은 이 음식으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또 세포 기능 저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암 환자를 위한 음식 선택의 기준을 저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7가지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 암 환자분들은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심부온도가 상승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찬물이든 아이스크림이든 팥빙수든 양방약이든 한방약이든 간에 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부온도를 낮추는 순간 내 생명력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수명은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빨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수명은 단축이 되는 거죠. 찬물이든 양방약이든 한방약이든 염증 치료에 좋다고, 항암 치료에 좋다고, 세포를 죽이거나 세포의 기능 저하에 빠뜨리거나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그 약물이라면, 아니면 찬물이라도 내 몸속 온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그 치료, 그 어떠한 방법도 저는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부 온도는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내 세포가 적응을 하고 커다란 에너지의 변화가 안 느껴질 때 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 심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을 드실 때만이 내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음식도 피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신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부 온도가 올라가는 음식인지 내려가는 음식인지를 구분할 수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조식품이든 그 어떠한 약물이든 음식이든 간에 꼭 부작용을 좀 참고를 꼭 해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그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음식은 신부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은 발적, 발열,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증, 통증, 염증, 부종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백혈구 정가증 이런 것도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음식은 피해야 될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썩을 수 있는 음식. 자,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썩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은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잘 썩을 수 있는 음식. 소화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줘야 내 세포막을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ATP가 원활하게 잘 발생할 때만이 신부 온도가 최적화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드셔라.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이러한 음식을 음식 속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속에서 그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됩니다. 산화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합니다. 열이 발생 안 하는 음식을 드신 거죠. 그렇다면 신부 온도는 내려가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몸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담백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보다는 텁텁한 음식보다는 좀 맑은 국,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한 음식을 드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매콤하고 짭조름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할 때 내 몸에서 이 열 에너지가 쉽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을 나트륨 이온과 포타슘 이온이 있습니다. 이 이온들이 내외로 잘 통과를 할 때만이 이 전기 에너지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발생할 때 신부 온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짭조름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 포타슘, 클로라이드라는 이 전해질의 정상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내에 들면서 적절하게 좀 드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을 때만이 우리는 신부 온도를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국을 충분히 먹어라. 자, 국 속에는 여러 가지 육수를 잘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섯, 양파, 대파, 멸치, 새우 이러한 다양한 육수를 잘 내어서 국을 만들 때만이 그 속에서의 이온들이 풍부한 거죠. 자,
자, 이온이 많을 때 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서 열을 많이 또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찬 국을 드시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따뜻한 국을 먹고 나서 땀이 나는 국이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다음 7번째, 나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 나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고 발효시켜서 드셔야 됩니다. 항시 음식은 부드럽게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나물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한 절대적 3요소, 바로 햇볕, 온도, 수분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생명체가 바람에 꺾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거죠. 딱딱한 물질을 그 생명체의 체내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딱딱한 물질을 그냥 드신다라면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고, 바로 그때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이 잘 안 되고,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야채, 생고기를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데치고 절이고 삶고 끓이고 발효된 나물을 드셔야 되는데, 너무 신맛이 나는 음식은 피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맛이 난다는 소리는 pH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pH가 낮아진 음식은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합니다. 자, 몸이 움츠러드는 순간 혈관은 좁아지고 전신 혈액순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혈액순환량이 줄어들면은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 신부온도 내려가면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져서 종기종양은 더 정식이 될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7가지로 암 환자를 위한 음식 선택의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치료를 위한 금지 음식 10가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름진 음식 피해야 됩니다. 삼겹살, 치킨, 피자, 햄, 소시지, 베이컨, 치즈, 우유, 두유, 마요네즈, 특히 이 견과류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름은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산도 인체에서 다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화지방산 중에서 어떤 물질은 녹는 점이 93.6도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되겠죠. 자, 분해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죠. 열이 발생 안 하면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은 드시되 다 기름을 좀 빼고 드셔라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H가 낮은 음식들, 식초, 매실, 신김치 같은 경우는 이 암 환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식품 첨가물은 너무나 많죠. 특히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산화는 내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모든 삶 자체가 산화 과정이고요. 특히 염증이나 암에 걸린 분들은 그 염증 부위, 암 부위는 산화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도 계속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요즘에 고비타민 요법이라고 강력하게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산화는 안 되겠죠. 그럼 산화가 안 되면 염증은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종양이 줄어들겠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염증이 줄고 총기 종량이 줄어들면 좋은 약입니까? 좋은 치료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피부 온도가 낮아진 결과죠.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종기 종량은 줄어드는 건 맞죠. 하지만 피부 온도는 왜 낮아진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이는 분해가 안 된다는 의미고, 분해가 안 될 때,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될 때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린 것이죠.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심부 온도도 내려가고 피부 온도도 내려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염증은 줄어들고 종기 종량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또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또다시 피부 온도를 더 높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약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올라가 버립니다. 자,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올라가면은 염증과 종기 종량은 더 심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약을 쓸 때는 치료되는 듯 하지만 약을 중단하면 더 심해지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몸은 만들어져 버리죠. 그러면 영원히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을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어떠한 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산화는 잘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분해가 잘 되고 열이 잘 발생해서 내 몸속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점도가 높은 음식. 자, 끈적끈적한 꿀, 엿, 설탕, 올리고당, 초콜릿, 글루텐이 많은 밀가루 음식, 찰떡, 찰밥을 먹는 순간 내 혈액의 점성도 올라가 버리죠. 자,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는 순간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혈류 속도는 떨어집니다. 자, 혈류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지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암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경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 조심해야 되겠죠. 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된다, 숙성을 시켜야 된다, 발효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모든 음식은 삶아서 발효시켜서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사람들의 유튜브가 많이 뜹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먹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만 명 됩니다. 1년에. 하지만 그런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주변의 보호자분들, 식구들 전혀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만이 오히려 뭐가 좋더라 하지만 그 좋은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선택의 기준은
심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 피부 온도는 낮아질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산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 바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썩고 잘 분해가 잘 되고 잘 소화가 잘 돼서 내 세포막을 포도당이 쉽게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세포 호흡을 하고 세포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라든지 거기에서 ATP가 정상적으로 잘 합성이 되고 발생될 때만이 내 몸속 온도는 쉽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차가운 음식은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아이스크림 특히 찬물입니다. 찬물. 평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찬물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나는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이 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인체는 이렇게 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암 환자들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항시 심부 온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 온도는 지금 낮아져 있고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는데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되죠. 자, 이때 나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는 거죠. 자, 몸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자, 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지금 가장 구멍이 많은 곳은 이 상체 쪽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나는 답답해하고 더워하고 열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어깨 쪽은 많이 결리고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나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습관을 장기적으로 가지게 됐다라면 더더욱 심부 온도는 또 내려가게 되겠죠.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쏠림은 더 심해져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체온 37도보다도 높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라면은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 정말 불에 타서 죽는 경우만이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아에 발열이 생긴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왜 고열이 나는지 다음에 그것도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생식, 생야채, 생과일, 생고기를 절대로 드시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도 많고요. pH가 낮고 점성이 높고 또 섬유질이 많아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해가 소화가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내 몸속 온도, 내 몸속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나 과일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과일이 되겠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기름이 있거나 또 pH가 낮거나 하는 음식들은 가급적 다 피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잣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브라질 너트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영양학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모든 매스컴의 패널들은 다 영양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타민 A는 뭐가 좋고 비타민 C는 뭐가 좋고 마그네슘은 어디가 좋고 다 이야기해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엔티 세력들이 너무나 생기거든. 저도 아마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실은 이해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셔라라는 이야기죠. 자, 암 치료를 위한 6가지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심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식사법이 되겠죠. 흰밥을 하루 3끼 꼭 드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흰밥입니다. 현미 잡곡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현미 잡곡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미는 거칠죠. 거칠면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잘 안 할 겁니다.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 온도는 내려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끼를 드셔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환자가 많을 때 아침을 혹시나 먹고 오지 않을 날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 거죠.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끼를 먹지 않더라도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암 환자분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되돌아본다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암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야채를 많이 먹어라. 단 익혀서 바로 식혀서 먹고 신맛이 나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을 많이 먹어라.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드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온들,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줘야 우리가 전기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전기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때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열에너지는 심부 온도를 원활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째,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게 즐겁게 드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음식을 드실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드시지는 마세요.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는 이 다양한 소화분해 효소들의 작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은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선택을 한 이후부터 맛있게 드셔야지 아무거나 맛있게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저는 기름진 걸 못 먹기 때문에 계속 배가 잘 고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충분히 드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체중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암 환자분들은 체중을 확실하게 빼줘야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들 겁니다. 자, 좀 살이 찐 사람들은 운동량이 줄어들죠. 이 운동량이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뺄 때도 음식을 굶어서 빼면 안 됩니다. 내가 운동량을 많이 늘려서 서서히 차근차근 빼주셔야 인체가 적응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겠죠. 자, 육식을 원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푹 삶아서 찜을 해서 드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드실 때도 체중이 증가하는 음식을 증가할 때까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암 치료를 위한 음식 선택의 기준, 너무나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한 완벽한 밥상을 저는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완벽한 밥상일 때만이 내 몸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고 종기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에 짤막짤막 이 단막식으로 강의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좀 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좀 장시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는 좀 소상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구독자분들의 하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그 염증이 치료될 때만이 종기종양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암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저는 왜 암이 전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내가 삶이 마지막 되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암 치료를 하신다라면 반드시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온도만 유지만 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심부온도가 상승될 때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 속도는 빨라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질 때 전체적인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이 증가될 때 내가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심부온도 37도만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그 의미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찬물이든 어떠한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 내 몸에 좋다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암 치료를 위한 음식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